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53일 만에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해 일본 측의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곡선으로 된 대상에 붙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절전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종이처럼 가벼워 차세대 자동차와 항공 우주 분야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름철 도심이 더 덥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바로 도심 열섬 현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아스팔트 대신 천연잔디로 바꾸면 도시의 기온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모든 에너지는 손실 없이 변환한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의 이름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가 줄로 명명됐습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일 갈등이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은 결국 한일 간의 유일한 안보 분야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졌는데요. 숨가빴던 지난 53일간의 일정을 강정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초계기 갈등으로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는 올해 7월 1일 무역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분야 핵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였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 이사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거나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 달 만에 800여 개의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끝내 배제한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독도 방어 훈련을 재개하는 등의 다양한 맞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양국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마주 앉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는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본이 거부했다며 협정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한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해마다 2조 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그리고 금년과 내년도의 국내 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 기조화에서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내년도 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은 금년도의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료 결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지자 안전검사 강화 조치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강화 대상 품목은 고형차와 초콜릿 등 일본산 17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 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kg당 시험 검사를 한 차례만 하던 것을 1kg씩 2회 채취하고 시험 검사도 2차례로 늘어납니다. 앞서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8개 현의 수산물과 14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면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처럼 곡선으로 된 면에 붙여서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유연한 열전 소재가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종이처럼 가벼워서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차세대 자동차와 항공 우주 분야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열전 소재. 체온이나 태양열은 물론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데 무겁고 유연성이 없어 쉽게 깨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 다양한 곡면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열전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기공이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형에도 강하고 종이처럼 가볍고 유연하게 구부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전 소재는 스펀지처럼 내부에 기공이 많은 다공성 구조로 자유제재로 휘는 게 강점입니다. 열 전도도도 160분의 1로 낮춰 이에 반비례하는 에너지 생성 효율은 2배 이상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탄소 나노 튜브로 열전 소재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기존 열전 소재의 무겁고 딱딱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열전 소재의 응용 가능성도 넓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론에 직접적으로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여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전 소재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50% 급성장해 2020년에 7억 4천만 달러 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뇌 질환 치료를 위해 뇌에 직접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초소형 칩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연구팀은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신경회로를 측정하고 뇌에 약물이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한 이 초소형 칩을 뇌에 이식했고 이를 통해 특정 뇌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신경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로 뇌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초소형 시스템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뇌 관련 연구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의 독성분을 이용해 암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양 내 대식세포만을 골라 사멸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경희대 연구팀은 벌독의 성분 가운데 하나인 멜라틴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펩타이드를 결합해 이를 폐암에 걸린 쥐에 주입했더니 암세포가 사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물질은 다른 정상 조직에 있는 대식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치료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이제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여름철이 되면은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도시에서 올라오는 네. 열섬 현상입니다. 아마 두 분도 이번 여름에 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출근할 때 여기서 걸어오는데 이 아스팔트가 뜨겁게 네. 달궈져 있으니까 그 위를 걷는 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네. 네, 뭐 열섬 현상이라고 하면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도시에 빽빽하게 건물들이 몰려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예. 이렇게 배웠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네, 실제로 이렇게 뭐 열섬 현상 때문에 요즘에 이 도시 중심부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한 3도, 4도까지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열이 갇히면서 그 섬처럼 그 지역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열섬 현상 이제 도시민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용어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뭐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고층 네. 건물이 많다 보니까 이 빼곡히 들어선 건물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예. 뭐 이 건물들이 뭐 미음자라든가 디귿자 이런 형태로 건물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 건물이 되면 예. 네, 그 사이에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와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바람이 공기의 흐름을 막게 되고요. 그러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돼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다 보니까 인공열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동차가 내뿜는 뭐 열이나 매연 또 에어컨 실외기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열기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열섬 현상에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예. 특히 밤에는 이 외곽 지역보다 도심 지역에 특히 인공 조명이 많잖아요. 네. 뭐 거리에 네온 사인이라던가 가로등들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이 열섬 현상을 이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정말 화면만 봐도 스튜디오가 더워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는데요. 자, 특히 서울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고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온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열섬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아까 이 아스팔트의 열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 바닥 포장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 도시의 경우는 대부분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깔려 있는데 이런 소재들은 어두운 색인데다가 열을 아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네. 낮 동안에 계속 달궈지게 됩니다. 반대로 열을 내뿜을 때는 아주 서서히 내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까지도 도심의 온도를 높이고 우리가 더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도심에 이런 아스팔트 대신에 녹지를 늘리려는 노력이 참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잔디가 열섬 현상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숲이나 공원이 있으면 이 그 지역 온도를 낮춰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천연 잔디만 깔려 있어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우리 국내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는데 하루 중에 가장 낮 기온이 높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과 대구의 도심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이 먼저 천연 잔디로 덮인 지표면을 봤더니 평균 온도가 34.5도를 유지를 했고요. 뭐 한 32도에서 높게는 36도까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는 표면 온도가 한 52도에서 5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 55.7도로 나타났고요. 또 우리가 운동장이나 이 공원 등에 많이 사용하는 우레탄 바닥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 온도가 한 61.4도로 나타났고 또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를 깔더라도 온도가 67.5도 이상 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 인조잔디의 경우는 최고 온도가 75도까지도 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와, 그래서 제가 그 인조잔디에서 축구할 때 그렇게 더웠군요. 그래서 수치 보니까 알겠는데요. 네. 자,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바닥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그만큼 대기 온도, 공기 온도도 뜨거워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실험을 했을 때 이 낮 기온이 평균 한 37도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천연 잔디가 있는 경우는 대기 온도가 한 36.8도 정도로 아주 약간 낮게 나타났고요. 예. 예. 아스팔트나 우레탄, 뭐 인조잔디가 깔린 지역에서는 보통 38도가 넘어갔고 뭐 인조잔디의 경우는 39도까지도 올라가면서 네. 기온이 일반 보통 기온보다 한 2도 정도 높았습니다. 사실 뭐 2도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더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에어컨의 효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예.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되는 잔디밭이 우리가 이 90제곱미터 보통 가정용 27평형 이렇게 보는 네. 에어컨 네. 있잖아요. 이런 에어컨을
32대 틀어놓은 그런 효과를 어. 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천연 잔디가 에어컨의 역할을 한 셈인데 네. 그러면 인공 소재 바닥을 천연 잔디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잔디를 깔아놓으면 또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주변에 잔디밭만 봐도 네. 네.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막아놓고요. 표지판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좀 천연 잔디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관리가 쉬운 잔디 품종이 개발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기후에 좀 더 잘 맞고 키우기도 쉬운 자생 잔디를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한계는 있지만 네. 뭐 이렇게 천연 잔디를 이용해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온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잔디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도시의 숲과 같은 녹지가 좀 있으면 더위를 낮추는데 더위를 잡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 예. 뭐 이런 효과들은 실제로 확인들이 많이 돼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의도에 광장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광장 주변으로 숲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됐는데요.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여의도 광장 표면 온도가 주변보다 한 2.5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숲이 생기고 공원이 조성된 후에는 오히려 광장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0.9도 정도 낮아지면서 3도 이상 낮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걸 보면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게요. 있겠죠. 진짜 숲이 생기면서 실제로 온도가 낮아진 건데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도심에 이런 광장 같은 곳에 숲을 많이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현재 어느 정도나 있죠? 뭐 사실 우리나라는 도심 녹지가 충분하지 않은 곳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실제로 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을 기준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세종시였고요. 예. 가장 작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뭐 수치로 나타내 보면 세종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5배 정도 넓은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부럽네요. 그 다음으로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전북, 전남 오. 이런 순으로 녹지 면적이 나타났고요. 예. 특히 뭐 인천이나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이 예.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10제곱미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권고 기준이 1인당 9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예.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최하 순위를 기록한 서울이 평균 4.38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치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네, 뭐 서울이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부 지역에서 하루빨리 이런 도시숲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전국 11개 지역에 도시 바람길숲을 만들겠다고 예. 밝혔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대도시로 꼽히는 서울과 뭐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이런 지역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바람길숲이라는 것은 이 도시 외곽에 있는 산림과 도시 곳곳에 있는 숲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침엽수를 중심으로 나무를 심어서 도시 주변 숲에서 나오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도시 중심부까지 끌어들인다는 건데요. 예. 예. 뭐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열섬 현상을 좀 완화하고 여름철에 우리가 느끼는 온도를 좀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뭐 역세권이라는 말처럼 숲세권이라는 네, 용어가 맞아요. 생겨날 정도로 네. 도심 속 녹지가 참 인기잖아요. 이 숲이 가진 효과가 참 많으니까요. 도심 속 녹지를 늘리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숲의 효과는 사실 알려진 바가 많은데 네. 저희 코너에서도 예전에 뭐 도시숲이 우울증을 완화해 준다. 네, 기억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녹지가 가까이 있으면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맞아요. 힐링되죠. 네, 그렇죠. 시원해지는데 네. 뭐 신체적 효과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뭐 해외에서도 도시 개발을 할 때 자연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 시민들의 건강을 훨씬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네. 뭐 하루빨리 잔디나 나무처럼 도심 녹지 공간이 좀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도시숲이나 공원 같은 게 사실 저는 경관을 꾸미기 위한 용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도 조절이나 환경 보존 같은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택시, IT 업계, 교통,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플랫폼 택시 제도화와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 논의 기구가 다음 주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IT 업체를 포함한 플랫폼 운송사업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실무 논의 기구 회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난달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부적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는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사회적 기여금 납부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을 말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습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가 지난 13년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4조 5천억 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국고지원금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여러 차례 정례 끝에 표결로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3,600원가량 인상되고 지역 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8만 9,800원을 부담해 2,8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절충된 안으로 투표 끝에 3.2%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정심은 내년도 정부 지원을 건강보험 수입액의 14% 이상이 국회에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법이 올해 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49%보다는 0.29%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내년부터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조산아나 재택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이 안 되는 저체중아의 경우 외래 진료 때 내는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고 이런 부담률은 5살인 60개월까지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는 3살까지만 외래 본인 부담률 10%가 적용됐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흰 지팡이 급여 기준액이 현재 14,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오릅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됐습니다. 달걀에 모두 10자리 숫자가 표시되는데 이를 보면 닭 사육 환경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 달걀 판매됩니다. 달걀 외부에 산란일자가 포함된 10자리 정보가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시행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미 일찌감치 표시제에 동참해 문제는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망각에 사용되는 잉크 자체가 수용성이다 보니까 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진열 시점에서 전수 검수를 하고요. 번진 게 발견이 되면 따로 뺀 다음에 이제 교체 처리를 하죠. 이달 초 식약처 조사를 보면 전국 마트 기준으로 90%가 산란일자 표시율을 보였습니다.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표시를 하고 있었고 중소형 마트 경우에는 약 71% 정도를 표시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약 90% 정도 이렇게 표시율을 보였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 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모두 10자리가 표시됩니다. 사육 환경번호는 방목장에서 키우는 방사가 1번,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가 2번, 개선 닭장과 기존 닭장이 각각 3번과 4번입니다. 계란도 식품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 거고 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날짜가 꼭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산란 일자가 좀 지났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유통기한이 상온에서 보관하면 30일, 냉장 보관하면 40일에서 45일 정도로 길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업자가 산란 일자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그동안 열매 속기한 뒤 버려졌던 제주 풋귤이 피부 보습력을 높이고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임상시험 결과 풋귤 추출물이 피부 보습 지수를 18% 늘려주고 눈가주름은 6.5%, 이마주름은 10%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화장품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시는 물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현 단계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관련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보고서에서 수돗물과 생수 등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데이터가 제한적이나 신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음용수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지표수나 하수가 원인이고 플라스틱병 생수 내 미세 플라스틱은 병에 물을 담고 뚜껑을 씌우는 과정에서 일부 유입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음용수 내 미세 플라스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은 권고하지 않지만 플라스틱 분자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이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물리학의 수많은 법칙 가운데 비교적 친숙한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 불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네,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의 발견으로 모든 에너지가 손실 없이 변환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연력학이라는 단어는 열을 뜻하는 더모스와 동력을 나타내는 다이나믹스, 이 두 그리스어의 단어가 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연력학은 열과 에너지, 일, 그리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열을 일로 전환하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연력학의 발달은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변화의 지적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력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이고 연력학 제1법칙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변환, 당시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힘의 변화는 18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물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렸던 열, 화학, 전기 등은 얼마든지 운동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었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시의 과학계에서는 더 이상 칼로릭을 원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칼로릭, 즉 열의 원소는 외부로부터 공급된 힘에 의해서 단순히 붙고 떨어질 수만 있을 뿐 그 양은 항상 보존된다고 주장했죠. 열의 흐름은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운동력으로 나타나는 힘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 칼로릭을 가지고는 충실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과학계는 칼로릭이라는 매개 없이 이상적 기관인 카르노 기관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은 이러한 의문에 뛰어든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패러데이의 전자기 연구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줄은 그의 발명품인 전기 모터의 효율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자연스러운 의문이 떠올랐죠. 왜 전기 모터는 작동시키면 작동시킬수록 뜨거워지게 될까? 혹시 이 열을 이용해 다시 운동력을 만들 수는 없을까? 전기 모터에 의해 만들어진 열의 양은 사실 공급된 전기의 양과 같은 양이 아닐까?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줄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 즉 개에 투입한 힘과 그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된 힘의 양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마침내 줄은 1840년대 초반 무거운 추가 낙하하는 운동을 이용해 단열된 통 안에 물을 휘젓고 그 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한 실험을 설계하게 됩니다. 장치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왼쪽에 물을 채워 넣은 수조를 배치해 두고 수조 속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프로펠러를 넣어둔 뒤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 프로펠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여기에 도르래와 추를 연결하여 중력에 의해 추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휘저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추가 더 높은 곳에서 내려갈수록 더 오래 내려갈수록 프로펠러의 회전이 점점 더 많아지며 점점 더 물을 많이 휘저어 놓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마찰열로 발생하여 물을 데우는, 즉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실험 장치인 것이죠. 이 실험에서 물의 온도 변화만 알 수 있다면 당시의 과학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얻은 열량과 추의 운동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고 바로 이 아이디어를 통해 외부의 일과 열량과의 관계를 측정을 통해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줄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체의 마찰로 발생한 열량은 추가 낙하하면서 한 일에 향해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것은 결국 특정한 높이에서 추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언제나 같은 양의 열을 발생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운동의 전환은 처음 운동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에 비례한다. 이 사실을 통해 줄은 힘은 전환될 때 사라지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0% 전부 전환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가설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이 가설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열과 기계적 운동에 대한 줄의 실험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여 훗날 물리학에서 에너지 또는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줄의 실험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운동, 열, 전기와 자기, 화학 반응 등은 수천 년 동안 별개의 범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보일러는 석유나 석탄 속에 숨어있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증기기관이나 가솔린 엔진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제 이 모든 반응을 줄이라는 하나의 물리량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줄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신혼여행지에 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황당한 실험까지 구상했다고 합니다. 폭포에 물이 떨어짐으로써 미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고 그에 따라 폭포 아래의 물의 온도가 위에 있는 물의 온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물론 이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폭포 주변에 일어나는 물보라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랄까요? 신혼여행까지 가서 과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한낮엔 30도 안팎의 더위가 도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이런 가운데 도심의 열섬 현상을 막아주는 똑똑한 천연잔디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원리는 바로 잔디의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이란 식물 속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천연잔디 위에서 막바지 여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